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번 온라인 수업 때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 들어준 것 같아서 선생님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뿌듯함을 느꼈었는데 이번 주도 열심히 잘 들어주세요. 지난번 온라인 수업이 좀 많이 길었다는 그런 여론이 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오늘은 최대한 짧게 한번 녹화를 해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축약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하는 부분은 뭐냐면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교과서는 1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8페이지부터 오늘 수업을 할 겁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시면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화학 반응에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생체 촉매라고 했거든요. 생체 촉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효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효소 다 배웠었잖아요. 맞아, 중학교 때 효소를 배우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체 촉매라는 건 효소입니다. 그리고 생명 현상에서 생체 촉매인 효소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역할, 지금 우리는 효소의 구조와 특성과 역할을 이해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효소가 이용되는 사례를 발표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목표를 보셨고요. 그러면 물질 대사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물질 대사라는 단어를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물질 대사라고 했을 때 우리 몸속에서 뭔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일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정확하게 과학적인 이 설명을 하라고 하면 좀 막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고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일컬어서 물질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인지를 하지는 못하지만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몸속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물질 대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물질 대사의 특징 중에서는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물질 대사 과정에서는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난다. 자, 출입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는 의미잖아요. 한마디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는 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고, 화학 반응에 있어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는 의미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듣다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작은 아이들로부터 큰 걸 만드는 거. 자,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합성하는 반응이라고 얘기했죠. 합성. 작은 것부터 큰 게 되는 거야. 반대로 큰 아이를 작은 아이로 분해하는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개로 분류하자면 아주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큰 하는 입자가 되는 합성 반응이 있고요. 반면에 큰 입자가 분해되어서 아주 작은 입자가 되는 분해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나와 있는 게 합성 과정의 대표적인 예는 광합성이고요. 분해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세포호흡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광합성과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물질 대사 과정이면서도 그 과정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합성하는 물질 대사를 광합성, 그 대표적인 예로는 광합성이 있고, 반대로 큰 분자를 분해하는 이러한 물질 대사의 대표적인 예로 세포호흡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뭔가 굉장히 소란스러운 게 여러분들도 들리시나요? 지금 선생님이 생명과학실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 화학실로 가는, 지금 몇 반인지 모르겠지만 1학년 몇 반이죠, 저 반이. 어쨌든 지나가가지고 지금 조금 소란스러움이 지금 녹화에 담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만약에 담긴다면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은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그림이지만 물질 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래프 그림입니다. 자, 먼저 지금 가운데 그림부터 먼저 보실게요.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복잡한 물질과 간단한 물질로 이렇게 나뉘어서 간단한 물질로부터 복잡한 물질이 되는 과정이 왼쪽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왼쪽에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게 간단한 물질로부터 복잡한 물질로 되는 물질 대사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는 복잡한 물질로부터 간단한 물질로 분해되는 반응, 이렇게 그러한 물질 대사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간단한 물질로부터 복잡한 물질이 되는 왼쪽 부분의 예를 보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입자가 뭉쳐서 단백질이 되는 과정을 예로 들어 놓은 거예요. 반대로 복잡한 물질이 간단한 물질로 분해되는 반응은 포도당을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놨네요. 포도당이 분해돼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선생님이 좀 다른 색깔을 쓰고 싶은데 이 색깔 한번 써볼까요? 이 색깔? 아니야. 자, 구분되게 이 색깔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왼쪽 부분에 다시 주목해 봐봐요. 왼쪽 부분을 보면 아미노산이 간단한 물질이었던 아미노산 입자가 얘들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복잡한 물질인, 더 큰 물질인 단백질이 되고 있는 그림인데, 왼쪽에 있는 화살표가 그 과정에서 에너지 흡수라고 하는 이 글자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작은 이렇게 하나의 입자들이야. 하나의 입자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 연결이 된 게 단백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연결이 된다는 건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에너지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중간중간에 이 입자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결합 에너지가 이제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죠.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될 때는 에너지가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주변으로부터 흡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같은 원리로 복잡한 물질에서 간단한 물질이 되는 과정에서는 지금 여기서 보았던 이러한 중간중간에 이 결합, 선생님이 그림 그렸던 이 결합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끊어지는 거. 그러면 끊어진다는 거는 이 사이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들이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 없어진 에너지들은 방출이 되는 겁니다. 즉 복잡한 물질에서 간단한 물질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안에 저장되어 있던 안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들이 방출되는 현상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 대사의 과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게 되는 거, 혹은 복잡한 거에서 간단하게 되는 이러한 물질 대사 과정 두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간단한 물질이 복잡한 물질로 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복잡한 물질이 간단한 물질이 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 그래프를 볼 때는 일단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지금 에너지는 Y축에 있죠. Y축. 자,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지금 반응물의 에너지는 이만큼이고요. 생성물의 에너지는 이만큼이죠. 즉 지금 반응물은 여기 에너지가 이기고 생성물은 여기죠. 그러면은 어떤 거의 에너지가 더 높죠? 그렇죠.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생성물에서 에너지가 더 높잖아요. 맞나? 자, 그러면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 에너지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주변으로부터.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작은 입자가 큰 입자가 되는 물질 대사 과정에서 이러한 그래프가 형성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지금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많은 이러한 상황의 물질 대사를 작은 거에서, 한마디로 작은 거에서 큰 입자가 되는 이러한 물질 대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화작용이라고 이야기해요. 동화작용. 자, 동화작용의 의미 알겠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작은 게 큰 게 되는 이러한 물질 대사를 동화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량이 더 많으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데, 그 흡수하는 에너지의 상태는 주로 열 에너지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동화작용에서는 이렇게 열이 더 들어가게 되고, 이때 이 열을 흡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열을 흡수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과정에서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흡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의 또 다른 말은 흡열 반응이라고도 얘기해요. 되겠습니까?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럼 반대로 좀 큰 입자가 작은 입자가 되는 경우 생각해 봐봐요. 그러면은 큰 입자는 아무래도 결합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량이 높겠죠. 그런데 걔네들이 쪼개지면서 생성물이 되고 나면 생성물은 그 쪼개진 것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성물은 에너지가 당연히 줄겠죠. 그 결합 에너지만큼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입자가 작은 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더 높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반응물이 가지고 있던 이 에너지만큼의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만약에 에너지 차이가, 예를 들어서 반응물은 에너지가 10이야. 예를 들어 반응물은 에너지가 10이고요. 생성물은 에너지가 5다. 그러면은 지금 차이 나는 만큼의 에너지가 5잖아요. 맞죠? 이 5만큼의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대부분의 에너지 형태는 열 에너지이기 때문에 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발열.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이러한 물질 대사를 이화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화작용. 자, 이화작용은 복잡한 거에서 단순한 입자로 되는 과정, 혹은 큰 입자에서 작은 입자로 되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하고, 발열 반응입니다. 반면에 작은 입자가 큰 입자가 되는 것, 혹은 간단한 물질이 복잡한 물질이 되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때는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화작용, 발열 반응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발열 반응. 자, 물질 대사를 두 개로 구분하는 방식 이해가 되십니까? 물질 대사는 크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고, 동화작용은 이런 거고
이화작용은 이런 거다.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물질 대사의 비교. 자, 물질 대사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다시 제목을 정리하면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비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소가 있어요. 연소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태우는 현상이죠. 태우는 반응. 자, 우리 연소를 어떤 물질을 태울 때를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 어떤 물질을 태우면 일단은 막 빛도 나고 열도 막 납니다. 맞죠? 빛과 열은 한마디로 빠져나오는 에너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당을 연소시킨다면 포도당을 태울 때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만큼이 빛과 열의 형태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소는 다시 말하면 이화작용이겠다. 그쵸? 이화작용.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소가 이루어질 때는 폭발적으로 막 열과 빛을 내면서 막 타다가 결국 다 타버리면 불이 꺼지죠. 그런 식으로 반응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 번에 일어나 버리게 돼요. 그리고 에너지도 한 번에 방출이 되어버리죠. 반면에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낮은 온도에서 우리 연소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잖아. 근데 낮은 온도에서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똑같이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을 분해하는 반응, 즉 세포호흡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연소와 동일하게 원료로 포도당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는 최종 CO2와 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는 연소랑 똑같은데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조금씩 이렇게 계속해서 반응이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최종 반응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반응이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도 에너지들이 조금씩 방출이 된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즉 단계적으로.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을 분해시켜 가지고 세포호흡으로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CO2와 물을 만드는데 연소처럼 아주 폭발적으로 빠르게 에너지가 방출되어 버리면 우리 몸속에서의 어떤 항상성의 유지도 힘들 뿐더러 버려지는 에너지가 많게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이 될 때 이 에너지를 포획을 해서 뭔가 또 다른 거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방출이 되어 버리면 그러한 과정이 좀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아주 조금씩 물론 반응물과 생성물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 중간 반응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생명체 밖에서의 화학 반응과 생명체 안에서의 화학 반응이 물질 대사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효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먼저 효소는 우리 몸속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생체 촉매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일단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즉 가만히 있는데 뭔가 갑자기 어떤 A라는 물질이 B로 바뀌진 않겠죠. 그렇다면 A라는 물질이 B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만큼 뭔가 이 어떤 그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 돼요. 에너지 장벽. 에너지 장벽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한마디로 우리 몸속에서 별 힘든 거 없이 그냥 어떤 물질이 A라는 물질이 B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 일어난다면 우리 몸속이 안정할 수 있을까요?
A라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필요한데 얘가 뭐 시도 때도 없이 B로 바뀌어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 우리 몸속은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물질이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장벽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반응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에서도 활성화 에너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의 활성화 에너지와 혹은 뭐 다른 뭐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또 활성화 에너지랑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어쨌든 이 정도의 에너지는 공급을 해줘야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속에서 물질 대사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마다 너무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아주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일으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해주는 아이가 바로 효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효소는 어떻게 해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활성화 에너지 있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주는 작용을 효소가 하게 됩니다. 자, 줄을 꺼볼게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주는 작용을 해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그만큼 이 장벽이 낮아진다는 얘기니까 물질 대사가 조금 더 쉽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까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반응물이고 여기 있는 게 생성물이에요. 여기 반응물이라는 글자가 생략이 되었는데요. 여기가 반응물, 여기가 생성물이야. 그리고 나서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 산처럼 이렇게 쌓여 있죠. 즉, 이 반응물이 A라고 하는 이 반응물이 생성물인 B가 되기 위해서는 즉 에너지는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더 낮아졌죠. 에너지가 더 낮아졌지만 이 낮아지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낮은 에너지인 B로 바뀌기 위해서 A라는 이 반응물이 넘어야 할 이 장벽이죠. 그런 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이 반응물의 입장에서 여기까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이해되겠습니까? 생성물에서 기준을 정하면 안 되고 반응물에서 기준을 시작해야 됩니다. 반응물에서 시작해서 이 넘어야 할 장벽까지의 크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효소가 없을 때는 지금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 선생님이 표시하는 이만큼인데 효소가 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준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반응이 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때도 똑같이 반응물은 여기 있고 생성물은 여기 있는데 반응물 여기 있고요. 이 사이에 차이는,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에너지 차이는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왜죠? 지금 반응물은 A이고 생성물은 B라고 했을 때 A라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와 B라고 하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는 뭐 효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고유의 에너지가 바뀐다면 그거는 아예 물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즉 B라고 하는 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바뀐다는 건 B라는 이 물질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A가 B로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들 사이의 이 에너지 차이는 변화되면 안 돼요. 즉 이들 사이의 에너지 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들 사이의 에너지 차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만큼이 되겠죠. 이만큼. 선생님 지금 보입니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이만큼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잖아. 맞죠? 그리고 그러면은 효소가 있을 때를 한번 보면 효소가 없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저만큼이었는데 효소가 있을 때는 이만큼으로 줄어든 거야. 맞죠? 하지만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에너지 차이는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반응물과 생성물이 지금 바뀐 게 아니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는 똑같은데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만 바뀐 상황이니까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에너지 차이는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효소는 이런 식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줌으로 인해서 반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나중에 효소의 성분이 나오겠지만 효소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을 그래프로 표현한 게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어요. 자, 반응물과 생성물 Y축은 지금 에너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그래프가 다 에너지를 표현한 그래프인데 반응물의 에너지는 처음에 이만큼이었고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거 생성물의 에너지는 이만큼이야. 한마디로 반응물과 생성물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에너지의 차이는 바뀌면 안 돼요. 효소가 있든 없든. 그런데 효소가 있는 경우에는 효소가 없었을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즉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되는 과정에서 이만큼이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만큼. 맞습니까? 그런데 효소를 첨가해 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졌어요. 즉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로부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종 이 높이죠. 높이 이렇게 이거 맞습니까? 잘 안 보이네요. 자, 여기 이게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든 양은 바로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이만큼이 바로 줄어든 에너지 장벽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색깔로 표시한 이 부분 이만큼만큼이 효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효소가 있을 때 줄어든 활성화 에너지 크기가 바로 지금 여기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나타낸 이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하지만 효소가 있거나 없거나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여기 있는 반응열이 되겠습니다.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면 반응열은 절대로 변화되면 안 되는 값입니다. 지금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낮아서 훨씬 에너지 장벽이 줄어들게 되니까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그래프가 잘 이해가 만약에 안 되면 꼭 등교 수업할 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도록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아주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계속 오개념이 쌓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생체 촉매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정답은 효소 되겠습니다. 그렇죠? 효소. 그 다음에 반응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까 했었죠? 활성화 에너지다. 이거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핵심 내용은 효소와 활성화 에너지 개념이고 효소가 어떤 식으로 에너지 장벽을 낮추는지 왜 효소를 첨가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그래프에서 변화되면 안 되는 것과 그 다음에 효소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어느 구간인지 그 다음에 효소가
효소를 첨가했을 때 줄어드는 만큼의 에너지는 얼만큼인지 그런 것들을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교시가 아니죠. 일단 첫 번째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두 번째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쉬고 다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